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1월 17일 오전 9시 평양 지하 3층 비밀 사무실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북한 전체 외화의 90%, 3조 원이 담긴 붉은 금고가 완전히 봉쇄된 것입니다. 마스터키를 가진 3명의 천재 여성 해커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박은정, 42살.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한 북한 최고의 여성 해커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김정은이 집무실에서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북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색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저희가 목숨을 걸고 탈출했을까요? 왜 김정은은 이 사실을 중국에도 숨겼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털어간 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지난해 늦가을 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처형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의 진실을 말입니다. 저희 3명이 관리하던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이버 테러의 결과물이었고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라자루스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저희 여성 해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은도 모르는 비밀 계좌들, 중국과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체제 내부의 배신자까지.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개하놓겠습니다. 저는 1983년에 평양에서 태어나 김책공업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는 정말 타고난 소질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수님들은 저를 보고 조선의 디지털 미래를 이끌 인재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졸업 후 저는 평양 중구역에 있는 한 특수기관에 배치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선컴퓨터센터라는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실제로는 당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는 오직 3명의 여성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언니는 38살로 저보다 4살 위였습니다. 평양정보기술대학 출신으로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는 북한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라 저희 팀의 든든한 언니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수연 언니는 우리가 하는 일이 조선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미래는 35살로 저희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과를 졸업한 후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익혔는데 암호화와 해독 분야에서는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보였습니다. 미래는 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복잡한 암호를 풀어내곤 했습니다. 저희 3명은 이른바 붉은 금고라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당의 자금을 디지털로 보관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모와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존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고 화장실을 갈 때도 다른 동료가 동행해야 했습니다. 보안이 그만큼 삼엄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였지만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보위부 요원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 최민호를 체포해 갔습니다. 제 남편은 평양기계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수였습니다.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학문과 가족에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당반혁명 활동 혐의라는 것이 체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을요. 그는 매일 저녁 집에 와서 학생들 이야기를 해주고 주말에는 아들 성훈이와 함께 대동강변을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체포 이틀 후 저는 상급자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총사령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도 없었고 변호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당의 결정이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끈을 끊어서 저를 오직 당과 수령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11살 아들 성훈이를 보면서 저는 이 체제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연 언니와 미래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시가 워낙 심해서 함부로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업무 중에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언의 소통을 나누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같은 분노와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죽은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붉은 금고의 실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의 활동자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북한 전체 외화 보유액의 90% 이상이 이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자금들이 모두 암호화폐로 전환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등 온갖 종류의 디지털 화폐로 분산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권한을 준 것일까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탈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라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모성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성훈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비록 아버지는 잃었지만 적어도 자유는 찾아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붉은 금고 시스템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시스템의 구조와 보안 체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암호화폐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략 3조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수백 개의 지갑에 분산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연간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들이 어떻게 모아진 것인지 알아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부는 정당한 수출 대금이었지만 상당 부분은 이른바 라자루스 그룹이라는 해커 조직의 활동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빼낸 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의 핵심 멤버들이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언론에서는 북한의 남성 해커들이 주도한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김책공업대학과 평양정보기술대학 출신의 뛰어난 여성 프로그래머들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언니가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은정아, 우리가 진짜 라자루스야. 남자들은 그냥 앞에 내세우는 허수아비일 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저희 세 명에게 이토록 중요한 권한을 준 것인지, 왜 보안이 그렇게 삼엄한 것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미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털어온 돈이 수백억 달러야.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해커 그룹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보다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도 모르는 비밀 계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좌들은 당의 최고위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각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따로 빼돌린 자금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밀 계좌의 소유자는 놀랍게도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김정남이 살해당한 후에도 그의 사람들이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언젠가 체제가 바뀔 때를 대비해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측과의 은밀한 접촉이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들을 통해 중국 정부 인사들과 비밀리에 자금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외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담보로 맡긴 암호화폐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지배층들은 이미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인민들은 여전히 폐쇄된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 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접근했습니다. 은정아, 너도 느끼고 있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녀의 눈에는 깊은 회의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해킹해서 가져온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있어. 결국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탈출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정보의 중요성 때문에 감시가 매우 심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한순간도 혼자 있을 수 없었고 집에서도 은밀한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2024년 12월 중국과의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를 준비하면서 시스템 점검 기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보안이 느슨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연 언니와 미래에게 제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하지만 함께 가면 너무 위험해. 각자 다른 길로 가는 게 낫겠어. 수연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세 명이 모두 사라지면 바로 추적당할 거야. 하지만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나간다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야. 미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진 정보도 다르잖아. 나누어서 가져가면 하나가 잡혀도 전체가 노출되지는 않을 거야. 저희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마스터키 정보를 백업해서 각자에게 일부씩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탈출 루트를 정했습니다. 저는 압록강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성훈이와 함께 가야 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루트를 선택한 것입니다. 수연 언니는 동해안에서 어선을 이용해 단독으로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는 중국 조선족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육로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탈출 준비를 하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매일이 초조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과연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시스템 점검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빛으로 서로의 무사함을 빌어줄 뿐이었습니다. 1월 15일 새벽 5시 저는 아들 성훈이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엄마와 함께 멀리 여행을 떠날 거야라고 말했지만 11살 아이가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후로 성훈이도 많이 조심스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가 왜 각자 다른 루트로 탈출해야 하는지 수연 언니와 미래에게 자세히 설명했던 밤이 생각납니다.
이는 단순히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각자가 가진 정보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전체 시스템의 마스터키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3조 원 규모의 모든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지갑의 상세한 거래 내역이나 해킹 기법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수연 언니가 관리하는 것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해킹 경로, 그리고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공격 계획들이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국제 사이버 보안 업계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미래가 담당한 분야는 암호화와 자금 세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킹한 돈을 추적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어떤 경로로 북한 계좌로 송금하는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있다면 북한의 전체 사이버 작전이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탈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한 명이 잡혀도 나머지 2명의 정보는 보호할 수 있고 전체 작전이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압록강 루트를 선택한 이유는 성훈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라면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경로를 택해야 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근처에는 오래전부터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조선족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성훈이와 함께 평양을 떠나 신의주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혁명 유적지 견학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스템 점검 기간이라 며칠간 휴가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언제 추적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후 저는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브로커와 만났습니다. 그는 김 선생이라고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5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지만 눈빛만큼은 매우 예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라고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라면 더욱 어렵죠. 정말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감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시간은 새벽 3시로 정해졌습니다. 가장 어둡고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이라 잠깐 허점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1월 중순의 압록강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얇은 부분이 있어서 무게를 잘못 실으면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수연 언니는 동해안 원상 근처에서 어선을 이용한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녀는 수산업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원산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평소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산의 어부들 중에는 가끔 일본 해역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생계를 위해 몰래 조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연 언니는 이런 어부 중 한 명과 접촉해서 일본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육지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북한 해군의 초계함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었고 날씨도 변화무쌍했습니다. 특히 1월의 동해는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해서 작은 어선으로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미래의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사업협의라는 명목으로 중국 단동으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평소 중국어에 능통했고 컴퓨터 기술자로서 중국 기업들과 교류가 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미래의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안전해 보였습니다. 정식 출입국 절차를 밟고 중국에 들어간 후 거기서 항공영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공식 경로로 나간 만큼 추적당하기도 쉬웠고 중국 당국에 체포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저희 3명 모두 각자의 정보를 암호화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만약 한 명이 잡혀도 전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비밀 신호도 정해두었습니다. 1월 16일 새벽 저는 성훈이의 손을 꽉 잡고 압록 강변에 섰습니다. 김 선생이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얼음 위를 걸으면서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성훈이는 무서웠겠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이 재빨리 손짓으로 멈추라고 신호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이 미리 준비해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입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들의 추적을 피해야 했고 북한 정보원들의 감시망도 뚫어야 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진 정보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북한에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를 되찾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연 언니도 원산 앞바다에서 생사를 걸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단동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3명 모두 각자의 길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북한 당국이 우리의 탈출을 눈치챈 것입니다. 1월 17일 오전 9시 평양의 조선컴퓨터센터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3명이 모두 연락 두절 상태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적 사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 2시경 담당 간부가 붉은 금고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북한 전체 외화의 90%가 담긴 3조 원 규모의 금고가 완전히 봉쇄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들었지만 그 소식이 김정은에게 전달되자 그는 경로했다고 합니다. 집무실에서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장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희 3명을 찾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정보였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작전 전체가 노출될 수 있고 특히 라자루스 그룹의 정체가 밝혀지면 국제적으로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정은도 모르는 비밀 계좌들의 존재였습니다. 당의 고위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자금들이 드러나면 체제 내부의 균열이 심각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남 측근들의 계좌가 노출되면 김정은의 권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1월 17일 오후 6시 북한 전역에 특별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국경과 항구, 공항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의 국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밀무역조차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보위부와 인민보안성, 정찰총국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북한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 수색작전이 벌어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있는 북한 정보원들까지 모두 동원되어 저희를 찾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 사실을 중국 정부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의 암호화폐 보유 규모를 알게 되면 경제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중국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중국 단동의 한 여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이 안전한 곳이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성훈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엄마를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한국 영사관에 직접 가는 것이었지만 그러면 중국 공안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베트남이나 태국까지 간 다음 거기서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북한의 수색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중국 내 북한 정보원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편 수연 언니의 상황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동해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어선이 북한 초계함에 발견된 것입니다. 어부는 평범한 조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연 언니의 존재가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연 언니는 재빨리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도망쳤습니다. 1월의 차가운 바다에서 몇 시간을 버틴 후 다른 어선에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온이 크게 떨어져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미래의 경우는 단동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하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 수배령이 내려진 것을 중국 당국이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1월 18일, 북한에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저희 3명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모든 검문소와 국경 지역에 배포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캐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저희 부모님들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식의 죄를 부모가 짊어져야 한다는 연좌제의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한 선택이 부모님들에게는 재앙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강을 건넌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간다 해도 저희는 모두 처형당할 것이 뻔했고 부모님들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가서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김정은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매일 담당자들을 불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북한을 떠났고 중국 내에서도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붉은 금고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스터키 없이는 어떤 자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각종 해외 공작 자금이나 무기 거래, 대금 등이 모두 동결된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갑자기 줄어든 것입니다. 라자루스 그룹의 활동이 거의 중단되면서 각국의 사이버 보안기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결국 중국의 은밀한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단순히 국가기밀을 유출한 범죄자들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북한의 간절한 요청에 어느 정도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20일경 저희 3명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파악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동 일대에, 수연 언니는 일본 해역에서 구조된 후 일본 해상보안청의 보호를 받고 있고 미래는 베이징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김정은은 즉시 특수부대를 중국에 파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경로가 아닌 비밀리에 저희를 납치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저희가 가진 정보였습니다.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북한 체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김 선생의 도움으로 베트남행 항공편을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격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월 23일, 저는 마침내 베트남 호치민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 선생의 세심한 도움 덕분에 성훈이와 함께 무사히 중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호치민시의 한국 총영사관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총영사관 앞에 섰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성훈이가 엄마, 왜 우세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은 저희를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진 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한 후에는 즉시 본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인 1월 25일, 저와 성훈이는 특별 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국정원 요원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땅을 밟는 순간 정말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연 언니와 미래가 이미 한국에 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연 언니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도움으로 1월 20일에 한국에 도착했고, 미래는 베이징에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 1월 22일에 입국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3명이 모두 무사히 자유세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1월 27일 국정원 청사에서 역사적인 합동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희 3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탈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서로를 다시 만난 순간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국정원장이 직접 참석한 브리핑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북한의 암호화폐 보유 규모가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3조 원이 아니라 거의 9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는 북한 GDP의 3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돈들의 출처였습니다. 단순히 해킹으로 얻은 돈이 아니라 북한이 수십 년간 각종 불법 거래로 축적한 자금들이 모두 암호화폐로 전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기 밀매, 마약 거래, 위조 지폐 제조 등으로 얻은 모든 더러운 돈들이 디지털 형태로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국정원 사이버 안보팀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모든 불법 자금을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들 3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저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북한 경제의 핵심 축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없으면 북한은 사실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핑 중에 첫 번째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저희의 탈출을 도운 내부 협력자의 정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철의 측근이었습니다. 김정철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인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했습니다. 김정철은 오래전부터 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라고 국정원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인권 탄압에 대해 비판적이었죠. 그래서 은밀하게 저희와 접촉해왔고 이번 작전에서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떡밥도 해결되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암호화폐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의 디지털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고 기회가 되면 이를 압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외교안보연구원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너무 강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죠. 그래서 북한의 경제력을 적절히 통제하려고 했고 암호화폐가 그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위기 상황도 드러났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요원들이 한국에 침투해서 저희를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저희가 가진 정보가 공개되면 자신들의 북한 정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당분간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시면서 체계적인 정보 제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정보를 모두 공개해서 북한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도 진실을 알 수 있고 국제사회도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연 언니와 미래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알려야 해요. 그리고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국정원에서는 저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와 외교적 고려사항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희는 각자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당분간은 따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훈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아무나 잡아가지 않죠? 라고 물어보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인 1월 29일 밤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요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제가 머물고 있던 보호시설 근처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국정원의 보안 요원들이 미리 감지해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즉시 저희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월 초 저희는 첫 번째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북한의 암호화폐 제국과 사이버 테러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자유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저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희에게 정착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새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기법과 사이버 공격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사이버 안보팀에서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고 동시에 민간 보안 업체들과도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북한의 새로운 해킹 시도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 북한에서는 새로운 해커팀을 구성해서 잃어버린 자금을 보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수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은정님 덕분에 우리나라의 사이버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라고 국정원 사이버 안보팀장이 말해주었습니다. 북한의 공격 패턴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어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수연 언니는 북한 경제 분석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북한의 경제 구조와 외화 획득 루트를 분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특히 라자루스 그룹의 활동 패턴을 분석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수연님의 분석 덕분에 북한에 숨겨진 자금 루트를 많이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통일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미래는 탈북민 정착 지원 분야에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IT 인재들이 남한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미래님이 만든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탈북민들이 IT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컴퓨터를 다뤘던 분들이 남한의 기술과 빠르게 접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 3명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가끔은 과거의 일들이 악몽처럼 떠오르기도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 있다는 생각에 힘을 얻었습니다. 성훈이도 남한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특히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컴퓨터로 나쁜 사람들을 막는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성훈이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 저희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 또 다른 여성 해커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저희의 성공적인 탈출과 정착이 북한 내부에 큰 자극을 준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저희에게 이들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저희는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걸어온 길을 다른 사람들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유를 찾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와야죠라고 수연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것 같아요. 저희는 새로운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적응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사이버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죄책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증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라고 저는 증언했습니다. 체제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저희의 활동은 더욱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해서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과 사이버 보안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북한학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아주세요라고 저는 첫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수연 언니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래는 탈북민 지원 단체를 설립해서 더욱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번 달에는 저희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통일된 한국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저는 성훈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해요. 성훈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엄마, 저도 통일이 되면 북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세 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자유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한민족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그분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